김포국제공항의 밤은 여전히 분주했다. 비행기의 이착륙 소리와 사람들의 발걸음, 공항 안내방송이 교차하는 그곳엔 무언가 긴박하면서도 익숙한 공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그날 밤, 김민재는 묘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특수부대 출신으로 현재는 공항 보안팀에서 근무 중이었다. 그의 파트너는 벨기에 말리노이즈종의 탐지견 봉이였다. 봉이는 폭발물, 마약 탐지 능력이 뛰어나 여러 번의 수색 작전에 투입되어 성과를 거둔 경력을 가진 명견이었다. 그날 밤 9시 30분, 민재는 봉이와 함께 비구역 수화물 컨베이어 주변을 순찰 중이었다. 갑자기 봉이가 멈춰서더니 특정한 방향을 향해 코를 들이밀고 귀를 바짝 세웠다. 이어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봉이의 목에서 터져나왔다. 그리고는 순간적으로 짖기 시작했다.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경계와 위협, 불안이 섞인 짖음이었다. 왜 그래, 봉이야? 민재는 몸을 낮추며 봉이의 시선을 따라갔다. 거기엔 낡고 오래된 커다란 회색 캐리어가 하나 놓여 있었다. 브랜드도 태그도 없었고 누군가 찾고 있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무심코 놓고 간 짐이라기엔 뭔가 이상했다. 중앙, 여기는 비구역. 미확인 수화물이 있습니다. 봉이의 반응이 매우 강합니다. 즉시 지원 요청합니다. 민재는 무전을 보내고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안내 방송을 통해 해당 구역의 승객들을 반대편으로 이동시키고 공항 경비 인력을 추가로 배치했다. 몇 분 후 폭발물 처리반이 도착했다. 탐지 장비를 이용해 캐리어의 외부를 스캔했지만 폭발물 반응은 없었다. 그러나 봉이는 여전히 거세게 짖으며 캐리어를 향해 앞발로 바닥을 긁었다. 민재 씨, 폭발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 반응은 이상합니다. 열어봐야겠네요. 현장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캐리어 지퍼를 조심스럽게 내렸다. 그리고 그 순간 현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안에서 몸을 웅크린 채 움츠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어린 여자아이였다. 대략 3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는 가냘픈 몸에 얇은 옷 한 벌만 입고 있었고 피부는 창백했으며 머리는 엉켜 있었다. 무엇보다 그 눈이 모든 이들의 숨을 멈추게 했다. 감정이 사라진 듯한 커다란 눈동자엔 공포와 체념만이 남아있었다. 민재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고 손을 뻗었다. 아이가 움찔했지만 도망치려 하진 않았다. 오히려 손에 꼭 쥐고 있던 낡은 고민형만을 더 세게 끌어안았다. 괜찮아. 여기 이제 안전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봉이는 어느새 짖는 걸 멈추고 아이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앉았다. 그리곤 아이의 손등을 부드럽게 핥았다. 놀란 듯 아이는 봉이를 바라보았고 아주 천천히 손을 내밀어 봉이의 머리에 닿았다. 작은 손길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민재는 확신했다. 이 아이는 살아있으려 애써왔다.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무언가를 믿고 싶어 하고 있었다. 곧바로 응급의료팀이 도착해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민재는 병원 응급실까지 따라갔고 담당 간호사가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아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름도 나이도 자신이 누구인지도 말하지 않았다. 의사는 말했다. 이 아이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 상태입니다. 외상은 크지 않지만 장기간 밀폐 공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 말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신체는 탈수 상태이고 영양실조 초기 증상도 보입니다. 민재는 병원 복도에 서서 아이를 지켜보았다. 유리창 너머 침대에 누워 눈을 깜빡이지 않고 천장을 바라보는 아이. 그리고 침대 옆에 놓인 낡은 고민형. 그 모습은 민재의 가슴 어딘가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아이는 절대 그냥 지나가게 둘 수 없다. 그날 밤 민재는 봉이와 함께 병원 대기실에 남았다.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에선 끊임없이 질문이 떠올랐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왜 캐리어 안에 있었는가? 누가, 어떻게,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가?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가? 다음 날 아침, 김민재는 병원 7층 소아병동으로 올라갔다. 간호사가 아이가 밤새 잠을 거의 자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이는 침대에서 몸을 움츠린 채 누워 있었고
고민형을 꼭 껴안은 채로 눈을 껌뻑이지 않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민재는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다. 안녕. 나 기억해? 어제 공항에서 너를 만났던 사람인데. 아이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눈동자는 멈춘 듯했고 얼굴엔 어떤 표정도 없었다. 살아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어두운 캐리어 안에 갇혀있는 듯했다. 민재는 아이 옆 의자에 앉았다. 봉이는 병실 바닥에 조용히 엎드려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참이 흐른 후 아이는 조심스레 봉이에게 시선을 돌렸다. 민재는 그 작은 움직임에 마음이 철렁했다. 애는 봉이야. 내가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준 친구야.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고민형을 살짝 옆으로 밀고 봉이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 존재만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날 오후 병원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복장의 여성은 자신을 최미라라고 소개하며 아이의 친척이라고 주장했다. 아이 이름은 수아입니다. 저는 이모이고 양육권 서류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최미라는 분명하게 말하며 정식 입양 서류를 내밀었다. 서류에는 수아의 이름과 생년월일, 입양동의 확인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서류는 겉보기엔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민재는 뭔가 어긋난 퍼즐 조각을 느꼈다. 아이랑 얼마나 자주 연락하셨습니까? 최근에 본 적 있으세요? 1년 전쯤 마지막으로 봤고요. 갑작스레 연락이 끊겨서 이번에 공항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 듣고 바로 달려왔어요. 하지만 그 시점부터 수아의 상태는 달라졌다. 평소 무표정이었던 얼굴에 분명한 공포가 스쳤다. 그녀가 병실문 근처에 다가오자 수아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고민형을 품에 꼭 껴안았다.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즉시 병원 측에 보호 요청을 걸었고 수아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점을 들어 일단 최미라의 접근을 막았다. 동시에 민재는 경찰 수사팀에 정식 요청을 넣었다. 서류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수아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가 진짜 보호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재는 봉이와 함께 그날 저녁 다시 병원을 찾았다. 병실엔 조명이 어둡게 켜져 있었고 수아는 한쪽 벽에 등을 대고 앉아 있었다. 그는 바닥에 조용히 앉아 수아에게 말을 걸었다. 수아야,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돼. 그냥 고개만 끄덕여도 돼. 수아는 잠시 멈췄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 이번엔 수아가 입을 열었다. 아주 조용한, 거의 속삭이듯한 소리였다. 그분이 말했어요.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순간 민재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그분. 수아가 누군가로부터 철저히 통제받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다음 날 경찰은 최미라가 제출한 서류의 정밀 분석을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서류에 기재된 기관인 행복한 새벽복지재단은 실제 존재했지만 지난 3년간 어떤 입양 기록도 제출하지 않았고 해당 이름으로 된 아동보호활동은 허위로 밝혀졌다. 그 복지재단은 과거에도 몇 차례 의심을 받았지만 증거 부족으로 수사조차 들어가지 못한 곳이었다. 민재는 직감적으로 이 모든 퍼즐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민재는 퇴근하지 않고 병원 근처 찻집에서 노트북을 켰다. 과거 뉴스, 포털, SNS를 샅샅이 검색하며 행복한 새벽, 아동 입양, 아동 실종 등을 검색했다. 수십 개의 관련 기사 중 그는 비슷한 패턴을 가진 몇 건의 실종 사건을 발견했다. 행복한 새벽. 그 이름은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실종 아동 대부분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민재는 다음 날 기자 출신인 친구 서지훈을 찾았다. 과거군에서 함께 복무한 전우이자 현재는 독립탐사보도를 하는 인물이었다. 지훈아, 이번엔 그냥 기사가 아니라 진실을 밝혀야 할 사건이야. 나 혼자는 안 돼. 지훈은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크다. 제대로 물면 뿌리째 드러낼 수 있을지도 몰라. 민재는 수아가 말한 회색 벽과 검은 철문에 대해 설명했고 두 사람은 재단의 등록 주소지를 따라
경기도 외곽의 한 폐건물 인근을 탐색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며칠 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에서 낡은 회색 건물과 그 앞의 철문, 그리고 정원처럼 보이는 작은 공간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그 모습은 수아가 그린 그림과 거의 동일했다. 그때 민재는 확신했다. 수아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 아이는 살아남은 증인이었다. 서지우는 드론 영상 파일을 민재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 장소, 정부 등록에선 사용되지 않는 빈 건물로 나와. 하지만 주기적으로 차량 출입이 포착되고 있어. 특히 밤에. 영상에는 경기도 외곽의 한 구릉지에 위치한 낡은 회색 건물이 담겨 있었다. 창문은 대부분 닫혀 있었고 정문엔 높이 3m가 넘는 검은 철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주변엔 CCTV와 감시탑으로 추정되는 구조물도 보였다. 아이들 웃음소리 하나 없는 보육시설이라. 민재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들은 밤을 기다렸다. 차 안에서 망원 렌즈를 통해 건물을 관찰하며 시간을 보냈다. 오후 10시쯤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철문 앞에 멈췄고 경비원 복장의 남자가 문을 열었다. 차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방문자 확인 절차가 없다. 내부 사람인 듯해. 지훈이 메모하며 말했다. 민재는 그 차를 보며 물었다. 차량 번호 찍혔어? 찍었지. 등록번호는 이미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검색 요청해놨어. 그 순간 민재는 속으로 결심했다. 그곳에 들어가야 한다. 며칠 후 민재는 잠복용 복장과 카메라, 소형 녹음기기를 챙겼다. 봉인은 남겨두고 혼자 움직였다. 지훈은 차 안에서 무전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기로 했다. 건물 인근 숲을 타고 접근한 민재는 철문을 피하고 측면 배수관을 타고 담을 넘었다. 건물 안은 조용했다. 어둠 속에서도 그는 발소리를 죽이며 이동했다. 복도는 좁고 침침했다. 이따금 낮은 조명이 벽면을 비췄고 곳곳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1층 한쪽 방에서 작고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그는 벽에 몸을 붙이고 귀를 기울였다. 울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아이다. 분명한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 민재는 숨을 죽이며 문틈을 들여다봤다. 좁은 방 안에 매트리스 몇 장, 낡은 이불, 그리고 5명의 아이들이 서로 껴안은 채 웅크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입을 막고 있었고 누군가는 벽을 향해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다. 민재의 눈이 흔들렸다. 그곳은 보육원이 아니라 감금소였다. 그는 급히 지훈에게 무전을 날렸다. 확인 완료. 내부의 아동 감금 확인. 증거 확보 중. 지훈은 즉시 영상을 저장하고 경찰에 실시간으로 위치 좌표를 전송했다. 하지만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민재는 급히 문 앞에서 물러나 그림자 속에 숨었다. 경비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복도를 지나가며 뭔가를 중얼거렸다. 다 조용하지. 이상 없어. 위기는 넘겼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후퇴하여 다시 담장을 넘고 숲을 타고 빠져나왔다. 차 안에서 대기하던 지훈은 그를 보자 숨을 내쉬었다. 이 정도 증거면 경찰도 더 이상 못 미뤄. 지훈은 즉시 해당 영상을 편집해 자사 온라인 탐사보도 채널에 송출했다. 기사 제목은 단순하지만 강렬했다. 보육이 아닌 감금, 경기도 외곽 복지시설의 실체. 영상이 업로드되자마자 SNS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가짜 복지재단, 아이 감금, 입양 사기 같은 키워드가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수시간 내에 해당 영상은 수십만 조회수를 넘겼다. 같은 시각, 경찰은 영상과 위치 정보를 토대로 긴급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시설에 진입했다. 건물 내부에서는 14명의 아동이 구조되었고 성인 관리자 2명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들 중 1명은 최미라와 동일한 조직에 소속된 인물로 확인되었다. 민재는 수색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았다. 그는 병원에 있었다. 구조된 아이들이 점검받기 위해 하나둘 이송되었고 그중 1명이 수아였다. 처음에는 이름도 말하지 않던 아이가 이번엔 먼저 민재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다른 애들, 괜찮아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모두 구조됐어.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수아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집, 다시 안 가도 돼요? 응, 절대 다시는 가지 않아도 돼. 그곳은 이제 사라졌어. 수아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고민형을 내려놓고 민재에게 안겼다. 작고 가벼운 몸. 하지만 그 속엔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고통이 담겨 있었을까. 민재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는 이제부터 내가 지킬 거야. 다시는 절대로. 경찰의 급습 이후 행복한 새벽복지재단은 전국적인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주요 방송과 언론에서는 연일 그 실체를 다뤘고 피해 아동들의 증언이 기사로 이어졌다. 입양 사기, 감금, 아동학대 모든 혐의가 물밀듯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구조된 아이들이 어디로 가느냐였다. 수아는 사건 이후 심리치료 전문기관으로 옮겨졌다. 여전히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민재가 옆에 있으면 조금은 안심한 듯 표정을 풀었다. 민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병원을 찾았다. 그는 수아에게 책을 읽어주고 작은 색연필 세트를 선물했다. 어느 날 수아는 조심스럽게 종이에 그림을 그렸다. 회색 벽, 검은 철문, 곰인형, 그리고 한 남자와 강아지가 그려져 있었다. 남자는 자신을, 강아지는 봉이를 그린 거라는 걸 민재는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이건 어디야? 민재가 물었다. 수아는 작게 대답했다. 이건 지금 있는 곳, 여긴 따뜻해요. 민재는 미소 지었다. 그 한마디가 그날 하루의 피로를 모두 씻어줬다. 며칠 후 민재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수아의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소식이었다. DNA 검사를 통해 그녀는 2년 전 광주에서 실종된 아이로 확인되었다. 부모는 이미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수아는 당시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던 길에 사라졌던 것이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아동 유괴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실종된 흔적이 너무 적었고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수사는 미궁에 빠졌었다. 지금 보호자가 없다는 점에서 수아는 국가의 임시 보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민재 씨가 원하신다면 후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날 밤 민재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처음엔 단순한 구조였고 그저 지나칠 수 있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수아를 만난 이후 그는 이 아이가 단순히 불쌍한 피해자 그 이상이라는 걸 알게 됐다. 이 아이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살아내려 했다. 며칠 후 민재는 정식으로 후견인 신청서를 접수했다. 소속 부서에서는 그에게 휴가를 권유했고 민재는 감사히 받아들였다. 이제부터 그는 단순한 구조자가 아니라 보호자가 되어야 했다. 수아는 차츰차츰 일상에 적응해갔다. 민재의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녀는 한동안 신발도 벗지 못하고 문 앞에서 멈춰 있었다. 민재는 조용히 다가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여긴 내가 살아도 되는 집이야. 누구도 널 쫓아내지 않아. 그 말을 들은 수아는 천천히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봉이는 익숙하게 꼬리를 흔들며 그녀를 맞이했다. 수아는 처음엔 한쪽 구석에만 앉아 있었지만 몇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리모컨을 만져보고 민재가 끓인 라면을 2젓가락 떠먹었다. 그날 밤 그녀는 민재 옆에 조용히 와서 속삭였다.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민재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가슴 속 어딘가가 울컥했고 눈이 뜨거워졌다. 그럼 그 말 기다렸어. 그날 이후 수아는 매일 아침 민재에게 아빠, 잘 자요 라고 말하며 학교에 갔다. 작고 조심스러운 그 인사가 민재에겐 세상의 어떤 훈장보다 값졌다. 그러던 어느 날 사회복지센터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민재 씨, 수아가 과거에 등록되었던 복지재단 외에도 입양 대기자로서 위장된 다른 기관의 서류가 이중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해당 기관과의 연계를 모두 차단했지만 혹시라도 신변 위협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그 말은 곧 아직 이 조직의 잔존 세력이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을 뜻했다. 민재는 다시 군인 시절의 본능을 되살리듯 주변 경계를 강화했다. 출입문 보안, CCTV 설치, 통학 루트 변경 모든 것을 조심스레 점검했다. 그날 밤
수아는 민재의 무릎에 누워 속삭였다. 아빠, 나 다시 안 사라질 거죠? 민재는 대답 대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다. 절대, 다시는. 그 말 속에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수아를 잃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이 아이가 자신을 온전히 딸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다짐. 그 순간 민재는 깨달았다. 이름을 되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서류상 신원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가족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되찾음이었다. 수아가 김민재의 집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2달이 지났다. 처음엔 말수가 거의 없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던 수아는 이제 아침이면 식탁에 앉아 간단한 토스트를 먹고 저녁엔 봉이와 함께 거실을 돌아다녔다. 민재는 아이가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매일 조금씩 지켜보는 것이 더없이 소중했다. 하지만 그런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민재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낯익은 차량이 집 근처 골목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창문은 짙은 선팅으로 안이 보이지 않았고 차량 번호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감각이 민재에게 경고했다. 몇 분간 지켜봤지만 차량은 움직이지 않았다. 민재가 다가가자 차량은 서서히 시동을 걸고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날 밤 민재는 과거군 시절 전우이자 정보 분석에 능한 이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차량 번호 조회 좀 부탁할게. 골목에 오래 서 있었어. 느낌이 안 좋아. 이진우는 곧바로 협조를 약속했고 다음 날 아침 연락이 왔다. 민재야, 그 차량. 웃긴 게 뭔 줄 알아? 등록 정보는 렌트카로 되어 있는데 대여인이 행복한 새벽복지재단 전직 간부의 조카더라. 민재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즉시 경찰에 사실을 알리고 수아의 통학 경로를 임시로 변경했다. 출입문에는 이중 보안을 설치했고 봉이에게도 야간 경계 임무를 맡겼다. 그러나 위협은 더욱 가까워졌다. 3일 뒤 수아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다. 어떤 낯선 여성이 교사에게 접근해 수아의 친척이다라며 면담을 요구했지만 교사가 정식 보호자 등록 명단에 없음을 확인하고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민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수아를 다시 데려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재는 수아에게 모든 걸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아이방 침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수아아, 혹시 오늘 누가 너 찾으러 왔다고 들었니? 수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눈을 내리깔고 말했다. 그 여자, 거기 있었어요. 검은 차에서 나왔어요. 난 알아요. 옛날 집에서 봤어요. 민재는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 여자가 널 데려가려 했니?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민형을 끌어안으며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거기 다시 가면 다시 말을 못하게 해요. 민재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지킬게. 민재는 수아를 지키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그는 서지훈 기자에게 연락해 행복한 새벽복지재단의 잔존 세력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지훈은 이미 여러 경로로 정보 수집을 해오고 있었고 뜻밖에도 하나의 단서를 찾았다. 민재야, 그 조직 아직도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어.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아동교육센터 명의로 서울 외곽에 다시 등록됐더라. 지훈은 주소와 내부 자료를 전달했고 민재는 그곳이 수아가 그림으로 그렸던 회색 벽, 검은 철문과 거의 흡사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다. 다시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거야. 민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경찰청 아동청소년팀에 수사를 요청했고 이번엔 전보다 더 빠른 반응이 돌아왔다. 사건의 민감성과 사회적 파장, 언론의 연속 보도 덕분에 경찰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그 결과 또다시 6명의 미등록 아동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귀국 아동, 사고 후 보호자 불명이라는 이름 아래 감금되고 있었고 심지어 입양대행 절차를 가장해 해외로 수출하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뉴스는 다시금 전국을 흔들었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온라인에는 아이들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수십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수아가 있었다. 그날 밤 민재는 수아에게 말했다. 너는 누군가의 피해자이기 전에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어. 수아는 민재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직 아이였지만 눈빛은 어른보다 더 깊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무섭지 않아요. 민재는 그 말에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다. 수아는 다시 봉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봉이도 지켜줬고 아빠도 지켜줬어요. 나도 이제 누군가 지킬 수 있어요. 수사의 확대와 함께 행복한 새벽복지재단 관련 주요 인물들이 체포되었고 검찰은 이들을 조직적 아동유괴, 감금,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했다. 그 중에는 수아를 데려가려 했던 여성, 박선희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복지재단의 일탈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아동보호 시스템의 허점과 감시 체계의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재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의 역할은 단순한 구조자가 아니었다. 그는 수아의 보호자였고 이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린 사람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재판부. 쌀쌀한 아침,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시작되었다. 피고석에는 박선희와 조직 간부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방청석은 언론과 관계자들로 가득했다. 재판부가 조용히 호명했다. 증인 김민재, 앞으로 나오세요. 민재는 법정 중앙에 섰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저는 김포공항 보안대 소속으로 해당 사건의 피해 아동 중 한 명인 수아를 처음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아이는 당시 캐리어에 갇혀 있었으며 말도 하지 않고 극심한 트라우마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이 물었다. 피해 아동이 말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조직의 피해자라는 걸 어떻게 확신했습니까?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아이의 눈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점차 기억을 되찾았고 직접 그들이 했던 일들을 증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재판부가 조용히 물었다. 수아 양, 혹시 증언이 가능하겠습니까? 법정은 술렁였고 민재는 순간 멈칫했다. 수아는 아직 7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다. 하지만 한참을 바라보던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말할 수 있어요. 수아는 민재의 손을 꼭 잡고 증인석에 올랐다. 판사는 아이의 연령을 고려해 비공개 증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고 그날 오후 수아는 심리치료사의 동행하에 증언을 시작했다. 아이의 말은 짧고 조용했지만 법정 전체를 울렸다. 거기선 말하면 안 됐어요. 웃으면 안 됐고요. 무조건 조용히 있어야 했어요. 밤에 울면 문을 잠가요. 밥은 조금만 줬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아무도 믿지 말라고 했어요. 질문이 이어졌다. 그중에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본 적 있니? 수아는 조용히 박선희를 가리켰다. 저 아줌마, 나 데리고 간 사람이에요. 조용히 하면 좋은 엄마한테 보내줄게라고 했어요. 법정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피고들의 표정은 굳어졌고 박선희는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아이의 증언은 단순한 피해 사실을 넘어서 이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아이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포로 통제했는지를 보여주었다. 재판은 며칠 더 이어졌고 결국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박선혜 외 4명에게는 각각 아동유괴 및 인신매매 혐의로 징역 18년, 15년, 12년을 선고한다.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처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이며 피고인들의 죄질은 매우 중대하다. 선고가 내려진 순간 방청석에서는 조용한 박수가 터져나왔다. 민재는 조용히 수아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다. 끝났어. 이제 정말 다 끝났어. 하지만 민재는 알고 있었다. 법정에서의 끝은 수아에게는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것을. 며칠 뒤 민재는 수아와 함께 사회복지 전문가를 만나 후속 상담을 진행했다. 수아는 여전히 때때로 악몽을 꾸었고 낯선 소리에 깜짝 놀랐지만 하루하루 변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같은 반 친구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소개했다. 나는 수아야. 우리 집엔 강아지도 있어. 봉이라고 해. 교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아이가 이름을 숨기지 않고 말하는 모습, 당당히 웃는 얼굴, 그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민재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용히 물었다. 수아야, 혹시 오늘 뭐가 제일 기뻤어? 수아는 대답했다. 친구가 내 이름을 예쁘다고 했어. 그리고 이제 나는 내 이름을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운전대를 잡았다. 그 말은 단순한 대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아가 자신을 되찾았다는 선언이었다. 김민재는 새벽 6시에 알람 없이 눈을 떴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고 커피포트를 올리기 전 잠시 멈춰섰다. 수아의 방에서 작게 숨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자고 있는 딸의 모습이 고요한 아침의 배경처럼 느껴졌다. 그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거실에 앉았다. 봉이는 그의 발치에 누워 꼬리를 한번 흔들고 다시 눈을 감았다. 민재는 생각했다. 지금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멀게 느껴졌던 것인가. 수아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 여전히 말을 아끼는 편이지만 학교에서는 점점 밝은 아이로 알려져 갔다. 그림을 좋아했고 가끔은 친구들과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기도 했다. 담임 선생님은 말했다. 수아는 조용하지만 참 섬세한 아이예요. 누구보다 친구들 감정에 민감하고 늘 먼저 도와주려고 해요. 민재는 그 말이 기뻤지만 동시에 안타까웠다. 어쩌면 수아는 어린 시절부터 타인의 기분을 살피는 법을 배웠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는 믿고 있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수아도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게 될 거라고. 그날 오후 수아는 학교에서 돌아오며 손에 작은 노트를 들고 있었다. 아빠, 이거 봐, 나 일기 써.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뭐라고 썼어? 비밀이야. 근데 하나만 말해줄게. 오늘 일기에 우리 집은 진짜 집 같아라고 썼어. 민재는 말없이 수아를 안았다. 그 짧은 한 문장이 수백 마디의 말보다 깊이 가슴에 박혔다. 그 주말 두 사람은 인근 공원으로 소풍을 갔다. 돗자리를 깔고 김밥과 귤을 나누어 먹으며 햇볕을 쬐었다. 수아는 봉이와 함께 공을 던지고 풀밭을 뛰어다녔다. 그리고 잠시 쉬며 말했다. 아빠, 예전엔 하늘을 잘 안 봤어. 에? 몰라. 그냥 하늘을 보면 울고 싶었어. 근데 지금은 기분이 좋아져.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고 높았다. 그 안에 수아의 눈빛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평범한 하루들이 계속될 수 있게 무엇이든 하겠다. 그날 밤 민재는 옛 전우 정우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현재 서울시 아동보호센터의 고문 역할을 맡고 있었고 민재는 그와의 인연으로 도움을 받아왔었다. 우철아, 나 생각이 있어. 이런 일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뭔가 만들어야겠어. 무슨 말인데? 수아 같은 아이들이 다시는 잊히지 않도록 실종 아동 데이터를 연동한 실시간 감시 체계, 공항, 역, 터미널 같은 곳에서 의심되는 상황을 즉시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군에서 쓰던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가능할지도 몰라. 우철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내가 직접 나서면 가능하겠지. 내가 시청 연결해 줄게. 설명 준비해. 며칠 후 민재는 서울시청 정책담당관실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군 출신다운 간결함과 논리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름하여 아이서치 시스템. 이 시스템은 아동 실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공공장소에서 감지된 패턴과 비교하여 경고를 발령합니다. 얼굴 인식과 위치 추적이 기본이며 공공 CCTV와 연동해 운영됩니다. 회의실은 조용했다. 관계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살폈고 최종적으로 시청은 파일럿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수아에게 말했다. 너처럼 다시는 누군가가 캐리어 안에 갇히지 않도록 아빠가 뭔가 시작했어. 수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정말로? 다른 애들도 안전해져? 그럼. 너 덕분이야. 그날 밤 수아는 잠들기 전 이런 말을 했다. 아빠,
나 나중에 크면 경찰 아니면 기자 할 거야. 아빠처럼 누군가 지킬 수 있게. 민재는 웃으며 이불을 덮어줬다. 무엇이든 좋단다. 중요한 건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야. 아이의 꿈이 생겼다. 더 이상 과거가 아닌 미래를 그리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 꿈은 누구보다 값지고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강한 희망이었다. 아이서치 시스템의 시범 운영이 시작된 지 2달째 서울 시내 주요 공항과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지에 해당 시스템이 적용되었다.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된 실시간 감지 알고리즘은 예상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했고 운영 첫 달 만에 실종 아동 3명이 조기 발견되어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성과를 냈다. 김민재는 관련 보도자료가 공개되던 날 조용히 한 걸음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인터뷰 요청도 언론의 관심도 모두 사양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이뤘다는 사실보다 이제 누군가 더는 어둠 속에서 외롭게 울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더 중요했다. 그날 밤 민재는 수아와 함께 작은 공책 하나를 꺼냈다. 이건 뭐예요? 기억 노트야. 기억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말하지 못했던 것들, 기억 속에서 묻어뒀던 것들, 다 적어보는 거야. 꼭 글이 아니어도 돼. 그림도 괜찮고 색깔만 칠해도 좋아. 너의 방식으로 너의 이야기를 남기는 거야. 수아는 잠시 공책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펜을 들었다. 첫 페이지에 그녀는 간단한 그림을 그렸다. 회색 벽, 자물쇠 달린 문, 그리고 작게 구석에 웅크린 아이들. 민재는 말없이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수아는 그날 이후 매일 밤 자기 전에 한 페이지씩 적었다. 어떤 날은 하루를 그림으로 표현했고 어떤 날은 오늘 햇볕이 좋아서 기분이 따뜻했다는 짧은 문장 하나만 남기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아는 공책을 펼치며 물었다. 아빠, 거기 있던 다른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 다 구조는 됐지만 그 후로는 다 각자의 보호자나 시설로 갔지. 몇 명은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고 내가 궁금해하는 아이들도 많을 거야.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들도 자기 이름을 되찾았을까? 그 질문은 단순하지만 깊은 것이었다. 이름을 되찾는다는 것, 기록되지 않았던 아이들, 서류상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들. 그들은 오랜 시간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고 때로는 존재 자체가 지워진 채 살아남기 위해 침묵을 강요받았다. 민재는 생각했다. 세상이 이 아이들에게 남긴 상처는 단지 물리적인 감금만이 아니었다. 너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폭력이었다. 며칠 후 민재는 아이서치 시스템의 확대 적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발언대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기억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름이 기록되고 생일이 기억되고 꿈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많은 이들의 가슴에 남았다. 그 주말 수아는 민재에게 작은 부탁을 했다. 아빠, 나 편지 쓰고 싶어요. 누구한테? 그때 거기 같이 있었던 아이들한테. 다는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닿을 수도 있잖아요. 민재는 수아에게 작은 편지지를 건넸다. 수아는 고민형을 옆에 두고 조용히 글을 써내려갔다. 안녕, 나 수아야. 우리 같이 있던 그곳에서 나왔을 때 다들 겁먹은 얼굴이었지. 나도 무서웠어. 근데 이제 난 웃을 수 있어. 너희도 웃고 있기를 바래. 그리고 너희도 내 이름을 꼭 다시 찾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사라진 게 아니야. 우리는 살아남은 거야. 편지를 접은 수아는 민재에게 건넸다. 아빠, 이거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민재는 그 편지를 봉투에 담으며 말했다. 우선은 아이서치 센터를 통해 전달 요청을 해볼게. 받는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언젠가 그 마음은 닿을 거야.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민재는 수아가 잠든 뒤거실 창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는 조금 쌀쌀했지만 그 안엔 어떤 희망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다. 봉이는 조용히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다. 민재는 봉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처음 짖어준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생각했다. 그 짖음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세상이 외면한 작은 존재가 보내는 마지막 신호였고,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았기에 하나의 생명이, 그리고 그 삶의 의미가 지켜질 수 있었다. 그해 가을, 서울시는 아이서치 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방도시와 외곽 지역에도 같은 알고리즘 기반 감시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동시에 사회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실종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해 대응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김민재는 실질적인 설계자 중 한 명으로서 몇 차례 자문을 맡았지만 그는 여전히 전면에 나서는 걸 피했다. 세상이 바뀌는 데 있어 중요한 건 누가 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바뀌는가라고 그는 믿고 있었다. 수아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이제는 또박또박 자신의 의견을 말할 줄 알게 되었다. 여전히 조용한 성격이지만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기도 하고 반 친구의 생일엔 작은 그림을 선물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났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수아는 복도에서 민재를 불렀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무슨 발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말하기. 민재는 웃으며 물었다. 누굴 말했어? 혹시 봉이? 수아는 고개를 저으며 당당히 말했다. 아빠라고 했어요. 아빠는 나를 찾아줬고, 지켜줬고, 또 많은 아이들도 도와줬다고. 민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빠는 내가 내 딸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밤 수아는 잠들기 전 조용히 한 가지를 물었다. 아빠, 우리 처음 만난 날로 돌아가면 그때 나를 다시 구해줄 수 있어요? 민재는 대답 대신 수아를 꼭 안아주었다. 그때로 돌아가지 않아도 지금 너는 여기에 있고 나는 항상 너의 곁에 있을 거야. 그 말에 수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도 다시 그 어두운 데 갇히면 아빠 목소리 들을 거야. 민재는 그 순간 수아가 여전히 상처를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꼈다. 시간이 지나도 고통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믿었다. 사랑은 그 어떤 상처보다도 오래 남는다고. 며칠 뒤 민재는 오랜만에 서지훈 기자와 저녁을 함께했다. 조용한 식당에서 그들은 그간의 일들을 정리하듯 대화를 나눴다. 그 아이 많이 변했지? 응, 지금은 웃기도 하고 말도 잘해. 아직 악몽을 꾸기도 하지만 그래도 더는 침묵하지 않아. 서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아니었으면 그 아이는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을지도 몰라. 그 아이가 날 바꾼 거야. 난 그저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그 아이가 내 손을 잡아줬어. 그리고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또 다른 시작이 되었을 거야. 그 말이 맞았다. 수아의 구조 이후 많은 시민들이 실종 아동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복지단체와 일반 가정에서도 보호의식이 높아졌다. 여러 기업에서는 시스템 개발에 기부를 하기도 했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회감시 네트워크에 참여했다. 민재는 알고 있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수아와 함께 추억 정리함을 만들기로 했다. 작은 나무 상자에 둘만의 사진, 수아가 처음으로 그린 가족 그림, 봉이와 찍은 산책 사진, 그리고 기억 노트 첫 장을 고이 접어넣었다. 수아는 물었다. 이건 왜 모아요? 우리가 걸어온 길을 잊지 않기 위해서야. 힘들었던 날도, 기뻤던 날도 다 우리 이야기잖아. 수아는 한참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작은 인형 하나를 꺼내 상자에 넣었다. 이건 그때 내가 꼭 안고 있었던 곰인형이에요. 이제는 안고 자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대신 여기에 넣고 가끔 꺼내볼래요. 민재는 그 인형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것은 수아가 과거를 기억하되 거기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며칠 뒤 학교에서 부모 초청 수업 발표회가 열렸다. 수아는 직접 종이에 써온 발표문을 읽었다. 제 이름은 김수아입니다. 저는 옛날에 어두운 곳에서 살았어요. 말하면 안 된다고 배웠고 사람을 믿지 말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웃을 수 있고
친구들과 놀 수 있어요. 저를 믿어준 아빠 덕분이에요. 저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교실 안은 조용했다. 선생님은 눈시울을 붉혔고 몇몇 학부모는 눈물을 훔쳤다. 민재는 천천히 박수를 쳤다. 그리고 그 박수는 교실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 순간 민재는 깨달았다. 아이가 다시 걷는 길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수아의 이야기는 수아만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기록되지 않은 이름들을 위한 희망의 불씨였고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 김민재와 수아는 첫 가족 사진을 찍었다. 민재는 말끔한 정장을 입었고 수아는 연보라색 원피스에 따뜻한 코트를 걸쳤다. 봉이도 사진 속에 함께 있었고 셋은 서로 다정하게 붙어 미소 지었다. 사진관에서 나오는 길, 수아가 말했다. 우리 사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놓자. 민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손님들 오면 제일 먼저 보게 하자. 그날 저녁, 그들은 사진을 액자에 넣고 거실 한가운데에 놓았다. 그리고 민재는 수아를 무릎에 앉히고 조용히 말했다. 수아야, 너에게 집은 어떤 의미야? 수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예전엔 그냥 문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은 누가 기다리고 있는 곳, 그런 게 집인 것 같아. 민재는 수아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안아주었다. 그 품 안에서 수아는 자신이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세상은 완전히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어딘가엔 울고 있는 아이가 있고 침묵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존재들이 있다. 하지만 민재는 믿는다. 하나의 구조가 또 다른 구조를 부르고 하나의 용기가 또 다른 목소리를 만든다고. 그해 12월 민재는 서울시와 함께 실종 아동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에 초청되었다. 주제는 존재를 증명하는 이야기였다. 그는 무대에 올라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몇 년 전 공항에서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캐리어 안에 숨어있던 말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던 그 아이는 지금 제 딸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수아는 제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말할 수 있어요라고. 그 말은 단지 말을 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존재를 다시 세상에 알리는 것이고 다시는 지워지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민재는 청중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존재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고 희미한 신호에도 귀 기울이고 그 손을 놓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중학생이 조용히 다가와 수줍게 말했다. 저도 제 동생이 어릴 때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잠깐이었지만 그때 이후로 무서웠어요. 오늘 이야기 듣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민재는 그 아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이미 시작했어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희망이에요. 며칠 뒤 수아는 학교에서 받아온 그림을 민재에게 보여주었다. 하늘이 파랗게 칠해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네 식구가 있었다. 아빠, 수아, 봉이, 그리고 그 곰인형까지. 수아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썼다. 우리 가족은 작은 집에 살아요. 하지만 마음은 아주 넓어요. 우리는 서로를 지켜줘요. 그래서 나는 이 집이 제일 좋아요. 민재는 조용히 웃었다. 그 집은 벽돌로 지어진 곳이 아니었다.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쌓이고 침묵 대신 대화로 채워진 집.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다져진 공간이었다. 해가 지고 수아는 봉이와 함께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민재는 불을 끄고 문을 닫으려다 수아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빠, 오늘 하루도 고마워요. 민재는 대답했다. 수아야, 아빠가 더 고맙단다. 너는 아빠의 기적이야. 그날 밤, 민재는 오래전 공항에서의 장면을 떠올렸다. 어두운 캐리어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던 작은 눈동자. 이제는 그 눈동자가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꿈을 이야기하며 사랑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어떤 아이도, 어떤 생명도 다시는 어둠 속에 남겨지지 않도록. 수아가 잠든 방에는
조용한 숨결이 흐르고 있었다. 창밖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흰눈이 지붕을 덮고 세상을 포근히 감싸듯 이 집도 천천히 희망으로 덮여갔다. 그 집은 더 이상 혼자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진짜 가정이었다.